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라도에 위치한 어느 사립대학의 설립자 며느리입니다. 혹시 저와 제 가족들을 아는 이들이 제 얘기를 들을지 몰라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를 제 힘으로 물리쳤다는 성공담을 덤덤하게 여러분들 앞에 하고 싶어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네요. 저희 시아버지는 돈이 엄청 많은 사업가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본인도 확실하게 모르고 땅이 얼마나 많은지 본인도 헷갈린다고 할 정도로 부자예요. 저는 제 인생과 이런 부잣집을 상상으로라도 엮어본 적이 없었죠.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내세울 만한 인물도 아니고 학벌도 지방대학 출신에 당시 직장은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죠. 그런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는데 무엇 하나 자신보다 잘난 것 없는 저를 남편은 편하게 대해주더군요. 그래서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시아버지께서는 저와 남편의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어요. 그 이유는 시아버지의 콤플렉스 때문이었습니다. 천의 고아로 자라 구두 닦기에서 시작해 쌀집 종업원, 고무신 공장 시다를 전전하다가 우연찮게 리어카의 짝퉁 명품 시계를 떼다 팔았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고 해요. 사람의 운명은 한치 앞을 모른다더니 그 어린 나이에 시아버지는 리어카 장사를 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하지만 돈은 벌었을지언정 가슴 한편에서는 자신의 무식함에 대한 콤플렉스와 열등감이 엄청났다고 해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가방끈 긴 여자를 좋아했다고 하는데 어디 가방끈 긴 여자가 가방끈 짧은 남자를 만나려고 했을까요? 시아버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가방끈이 짧은 시어머니를 만나 결혼해놓고 틈만 나면 시어머니에게 무식하다며 짜증을 내고 괄시까지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가방끈이 긴 여자들과 수차례 바람도 피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도 보통 분은 아니죠. 시아버지의 아나무인 성격을 때로는 받아주면서 때로는 피가 터지게 싸우시면서 두 아들을 지키며 본처 자리를 지켜내셨죠.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시아버지께서 그러시더군요. 내 큰 며느리는 미국에서 학위받은 박사다. 근데 둘째 며느리 자리에 어디 붙어있는 줄도 모르는 지방대학 출신을 데리고 온다고? 썩 꺼져라. 낯짝 볼 필요도 없다. 하시면서 두 차례나 문전박대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야 시아버지가 저를 집안에 들이시기는 했지만 제 얼굴 한 번을 쳐다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남편과 헤어질 결심도 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찌나 저를 다정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던지요. 사람이 학벌이 전부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저 늙은 노인네 병풍이라 생각하고 개의치 말고 결혼식 준비하자. 나는 우리 아들 믿는다. 우리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좋다. 하시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하시죠? 부잣집 아들이라는 꼬리표로 여자들이 줄줄 따랐을 남편이 왜 결혼 상대로 평범한 저를 선택했는지요? 사실 남편은 시아버지가 소개해주는 여러 여자들과 맞선을 봤다고 해요. 시아버지가 그리도 좋아하던 가방끈 긴 여자와요. 그런데 남편은 가방끈 긴 여자들이 맞지 않더래요. 똑똑한 건 좋은데 지나치게 잘난 척하고 게다가 도도한 척하는 건 정말 눈뜨고는 못 봐주겠더랍니다. 그래서 예쁘고 도도한 여자,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여자보다는 평범하고 착하고 가정적인 여자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마침 그게 저와 인연이 됐던 거죠. 남편은 적당한 학벌과 적당한 외모에 무엇보다도 착해 보이는 외모와 유순한 성격을 지닌 제가 소개받은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집안 좋은 데다가 머리 좋아 학벌 좀 높다고 매사 시부모를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큰 며느리보다는 수더분한 인상에 어른들에게 살갑게 대할 줄 알고 묻는 말에 고분고분 예예 할 줄 아는 제가
너무 좋았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학벌에 집착하는 시아버지는 배우지 못한 게 한이라면서 평생의 소원인 대학을 설립하겠다면서 어느 날 갑자기 대학 설립자가 되어버렸죠. 정말이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소유한 땅 위에 대학을 짓겠다며 국가의 허가를 받아 내버린 겁니다. 지금에야 대학 설립이 쉽지 않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조건만 주어진다면 대학 설립 인가가 쉽게 났던 시절이었죠. 학교의 이름이 붙여지고 학과가 만들어지고 건물이 지어지고 교직원과 교수진들이 생기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 신입생을 맞이하게 됐죠. 집안의 비극은 대학 설립 허가를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죠. 대학 설립자에게는 당연히 시아버지의 이름이 올라가고 그 다음 서열 2위에는 당연히 장남인 아주버님이 올라가게 되었죠. 아주버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박사 학위까지 받은 인재 중의 인재예요. 시아버지는 자신이 못 배운 한을 큰아들에게 보상받으려고 일찍이 큰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었죠. 다행히도 큰아들은 머리가 좋아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었는데 마침 시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설립한 대학의 큰아들을 이사장으로 불러들였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아주버님의 아내인 형님도 자신의 대학으로 불러들였죠. 아주버님과 형님은 미국 유학 시절에 만나 결혼을 했고 형님 역시 서울의 모 사립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죠. 형님은 집안도 좋고 머리도 좋고 얼굴도 예쁘죠. 뭐든 저와는 반대였어요. 성격도 저와는 반대였죠. 매사 둥글둥글한 저와는 반대로 매사가 깐깐하고 날카로운 송곳처럼 작은 일에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죠. 시아버지는 그런 큰 며느리를 자신이 설립한 대학에 불러들였고 단 한 번의 고민도 없이 시원하게 총장이라는 직책을 내주셨죠. 시아버지가 설립자에 큰아들은 이사장, 큰며느리는 총장인 대학. 어쩌면 시아버지께서는 대학 설립이 자신 인생 최종 목표였고 그래서 큰아들을 박사를 만들어 대학 교수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시아버지께서는 제 남편에겐 아무런 직책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평소 제 남편에게 덜 떨어진 놈이란 표현을 자주 하셨죠. 큰아들에 이어 둘째 아들인 제 남편 역시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비싼 개인 과외까지 시켰지만 남편은 공부머리가 아니었다고 해요. 남편은 운동선수가 꿈이었지만 시아버지가 어찌나 반대를 했던지 운동선수의 꿈도 이루지 못하고 공부도 못한 어정쩡한 사회인이 된 거죠. 시아버지께서는 제 남편 면전에 대고 가방끈 짧은 놈은 내가 사람 취급을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죠. 하지만 남편은 무슨 배짱인지 시부모님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다 하는 스타일이죠. 그렇게 가방끈 긴 여자와 결혼하라는 시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저와 결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 남편이 사립대학을 설립해두고 둘째 아들인 자신에게만 아무런 직책을 주지 않았으니 가만히 있을 리 없죠. 평소 욕심 많기로 하자면 세상 둘째가라면 서러울 내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시부모님 집에서 몇 날 며칠을 지내며 소리를 질러댔죠. 아버지, 이건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큰 대학을 지어놓고 큰애들만 부르시게요? 저도 자식이에요. 저도 잘해주시라고요. 지방대학 출신에 내놓을 만한 사회 경력도 없고 게다가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는 이가 우리 대학에 와서 무슨 할 일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냥 너는 너 하던 일이나 해. 나 죽으면 유산 조금 줄 테니 그건 걱정 말아라. 그렇게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의 자존심을 더 긁어놓았죠. 그러니 남편은 더욱 승부욕이 생겨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루는 남편이 술을 진탕 마시고 시아버지 집안의 물건까지 부셔대면서 서운함을 얘기했어요. 좋습니다. 이제 하늘이 내려주신 부모 자식 연 끊읍시다. 맞아요. 저 후진대학 나온 놈은 자식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죠. 저는 아버지 자식 될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그러니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큰 아들한테 효도 많이 받으시면서 만수무강하십시오.
무식한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 없습니다. 고아로 살겠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죠. 이렇게 말한들 고집을 꺾을 시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남편을 내치고도 남을 뿐이시죠. 여보 그만해. 그러다가 진짜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와 연 끊으시면 어떡하려고. 여보 그만해. 그러다가 진짜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와 인연을 끊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쫄아 있었지만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일어서 시댁 문을 밀고 나가려는데 시아버지가 저희 남편을 붙잡더군요. 저런 깡으로 공부했으면 미국 하버드 대학 박사가 되고도 남았지. 학교에 자리 하나 줄 테니 형 도와서 잘해봐라 하시더군요. 저처럼 부자지간을 위태롭게 바라보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환히 웃으시더니 진작에 그랬어야지. 괜한 고집을 부려서 사람 기운만 빠지게 해 하시더군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내린 직책은 꼴랑 학교 내 시설팀장이었습니다. 솔직히 전 서운하더군요. 이왕에 주는 직책이라면 번듯한 걸 주시지 시설팀장이 뭡니까? 그런데 남편은 만족해했어요. 남편의 머릿속에는 아주 큰 그림이 들어있었으니까요. 시설팀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안에 내가 몸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야. 시설팀장이든 그보다 더 낮은 직책이든 학교에 발을 디뎌놓고 있어야 형도 형수도 긴장을 하지. 안 그러면 능구렁이 같은 형과 여우 같은 형수가 뒤에서 뭔 짓을 할지 몰라. 남편은 대학교 교직원으로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게 화가 났던 게 아니라 시아버지의 재산 중 절반이 큰아들에게 넘어갈까 그걸 염려했던 거죠. 난 당신 속도 모르고 당신이 부모님께 너무 과하게 대든다 생각했는데 그런 계산이 숨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남편은 자신이 생각해놓은 계획 하나를 저에게 툭 던지더군요. 당신 지금부터 공부 시작해라. 공부해서 교수 되자. 지금부터 공부해서 석사 받고 박사 받아서 대학 교수 되라. 그래야 아버지 재산 절반은 우리가 갖게 되는 거야. 정말 당황스러워서 저는 두 눈이 동그래질 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언제는 똑똑한 여자들이 잘난 체해서 싫다더니? 학벌 높은 여자들은 재수 없다더니 아버님 재산이 탐이 나서 나한테 공부를 하라고? 석박사 되라고? 그게 말이 돼? 남편은 저를 계속해서 설득시켰죠. 뜬금없는 남편의 제안도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정말이지 공부는 다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공부하는 거 싫어. 공부에 취미 없어. 근데 이 나이에 공부를 하라고? 정말 어이가 없네. 장난이지? 장난으로 그냥 던져본 말이지. 남편은 모든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법으로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 과정까지도 속속들이 알아놨더군요. 책 보고 공부하는 교수만 교수냐? 피부 미용학과라든가 유아교육학과라든가 왜 그런 실습 가르치는 교수도 있잖아. 그런 분야들 내가 다 알아뒀으니까 여기서 자료 보고 선택만 해. 전공 만들어 하루빨리 석사 따고 박사 돼서 대학 교수 되자. 우리 부부도 아버지 인정 좀 받아보자. 저는 당장 제 앞에 놓인 현실도 걱정이 됐습니다. 내가 공부 시작하면 그럼 우리 두 딸은 누가 키워? 애들은 누가 돌보냐고. 그것까지 내가 계산 안 했을까? 걱정하지 마. 도우미 쓰자. 도우미에게 육아 부탁하고 넌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하루라도 빨리 학위 받아와. 집안일 하나도 신경 쓰지 마. 아이들은 내가 더 신경 쓸게. 정말로. 그렇게 저는 나이 33세 피부 미용학과에 신입생으로 들어갔죠. 4년 공부해서 학사가 되었고 비행기 타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며 석사학위 받고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대학에 박사학위까지 받아냈죠. 대학원은 아무래도 수능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학과 공부만 열심히 해도 가능하니까 간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가 수월했죠. 그렇게 나이 33세 팔자에 없는 새내기 대학생이 되어 조카뻘 되는 20살 어린 친구들과 공부를 하다 보니 12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이제 시아버지 대학에서 시간 강사부터 출발해 차근차근 정교수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으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시아버지 대학의 시간 강사 자리에서 탈락을 한 겁니다. 탈락 통보를 받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은 사무실로 달려가 대체 탈락한 이유가 뭐냐며 따져 물었죠. 직원은 난감해하면서 이유에 대해 말을 하지 않다가
남편이 화를 버럭 내며 소송을 건다고 하자 입을 열더군요. 총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총장님 지시라고요? 총장님 무슨 지시요? 저의 시간 강사 자리를 놓고 다른 사람도 아닌 형수님인 총장의 지시라니 불을 보듯 훤한 일이죠. 저희 부부를 견제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남편의 혈압은 끝없이 치솟았어요. 총장님께서 시간 강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을 국내 학위가 아닌 외국 대학 소지 박사님들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내 학위는 모두 보류됐습니다. 가만히 있을 남편이 아니었죠. 당장 총장실로 달려가서 형님에게 따져 물었죠. 형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국내 대학 박사 학위는 왜 인정 안 하는데요? 정 이렇게 나오시면 저 아빠 찾아갈 겁니다. 아빠한테 얘기해서 이 사람 시간 강사 자리 내달라고 할 겁니다. 아빠도 이 사람이 공부해서 교수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아시고 격려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결국 형님은 시아버지에게 이른다는 말에 저에게 시간 강사 자리를 내주었죠. 남편과 제가 부모님 유산에 이렇게 촉각을 세우며 사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님 내외는 우리 부부 빼고 대학은 물론 시부모님의 전 재산을 아예 통째로 빼먹으려고 시부모님에게 아부하는 건 물론이고 어떻게든 나와 남편을 깔아뭉개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더군요. 제가 시간 강사로 채용이 된 이후 복도에서 우연찮게 형님을 만나게 되었죠. 시간 강사 채용 문제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집안 형님이고 학교에서는 총장님이기에 인사를 드렸죠. 형님 잘 지내시죠? 덕분에 제가 강의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려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님이 그러시더군요. 학교에서는 아는 척하지 말지? 내가 총장인데 일개 시간 강사랑 말 섞으면 다른 교수들이 날 뭘로 보겠어? 아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동서가 우리 집안 둘째 며느리라는 것도 굳이 말 안 했으면 해. 국내 학위 격 떨어지잖아. 알아들어? 시부모님 얼굴에 내 얼굴에 먹칠하는 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평소와 다르게 저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저도 이제 남보다 못할 거 없는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격이 떨어져요? 제 학위가 어때서요? 국내 학위가 어때서요? 총장이라고 그런 말 함부로 내뱉으시면 어떻게 되는 줄 모르세요? 총장님이야말로 격 좀 갖추세요. 어찌나 분하던지. 그 이후로 몇 날 며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죠.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죠. 시어머니 생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생일날에 꼭 가족 모두와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제가 주선해서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 강사 일로 형님과 사이가 껄끄러워져서 먼저 형님에게 전화 걸기가 못하더군요. 그저 형님이 먼저 연락을 해주길 바랬지만 제 희망사항일 뿐이었죠. 시어머니 생신을 코앞에 앞두고서 할 수 없이 아쉬운 제가 먼저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형님, 전데요. 내일 모레 시어머니 생신인데 올해는 어디서 가족 식사할까요? 제가 예약할게요. 그랬더니 형님이 하는 말이 그날 난 외국에서 대학 총장들 모임이 있어. 동사하고 싶은 대로 해. 저는 시어머니에게 장소와 시간을 말씀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이번 생신은요, 호텔 중식당으로 예약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그러자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 그날 비행기 타는데 큰 며느리가 얘기 안 하더냐? 미국에서 내 생일 파티 해준다고 가자더라. 저는 또 형님에게 당했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만 모시고 미국에 가서 생일 파티를 해드리고 명품 가방까지 선물로 사드리고 오셨더군요. 대학 총장 모임이 있어서 미국에 간다더니 시어머니와 단둘이 여행을 다녀온 거였더군요. 언제는 시부모님 학벌이 낮아서 친정 부모님과 차이가 난다더니 형님은 이렇게 시부모님이 대학 설립자가 되고 나니 안면을 싹 받고 세상 둘도 없는 착한 며느리가 되어가더군요. 그렇게 형님 내외는 우리 부부가 눈에 가시이고 우리는 형님 내외가 학교에서 주춧돌 역할을 하는 꼴이 보기 싫고 그렇게 몇 년을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며 사는데 남편이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었죠.
아주버님이 학교 법인 운영 자금을 사용하고 횡령한 단서를 남편이 잡아버렸죠. 남편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어떻게 한 방에 형님 내외를 보낼까 생각하다가 일단 언론에 퍼뜨렸죠. 신문사와 방송사에서 학교로 취재를 오고 그 후 경찰에서도 찾아오고 학교가 온통 북새통을 이루었죠. 결국 아주버님의 비리는 만천하의 사실로 드러나고 아주버님과 공범인 형님도 구속과 함께 이사장직과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아주 큰 실망을 하셨어요. 태어나서 지금껏 단 한 번도 내게 실망을 안겨줘 본 적이 없는 자식인데 이럴 수가 있나. 뭐가 부족하다고 학교 자금 횡령을 해. 못난 자식, 부족한 자식. 욕심이 과하면 망한다고 그렇게 일렀거늘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죠. 시아버지께서는 오래 장사를 하셔서 돈 계산이 분명하고 신뢰를 아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셨어요. 시아버지는 큰아들 내외가 형을 살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바로 학교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삭제해버렸죠.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 새로운 이사장과 총장을 물색해 자리에 앉히셨죠. 그 사이 남편과 저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시부모님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께 제 간과 쓸개를 다 빼주다시피 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편과 제 편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죠. 그 사이 저는 시간 강사를 거쳐 전임 강사가 됐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하느라 힘들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뿌듯했던지요. 남편 역시 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칭찬은 물론 표현은 하지 않으셨지만 시아버지께서도 칭찬을 넘어 조금씩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시간이 또 흘러 아주버님과 형님이 형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셨죠. 남편과 저는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아버지께서 아주버님과 형님을 다시 대학에 불러들일 줄 알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큰아들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컸던지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으시더군요. 평생을 장사꾼으로 살아온 시아버지의 신조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면서 한번 신뢰가 무너진 사람은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한번 남의 돈에 손댄 놈은 또 손을 댄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셨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부모님 집에 찾아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손이 발이 되게 용서를 빌었지만 시아버지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큰아들에게 냉정하셨어요. 내 인생을 담은 내 대학에 범죄자를 둘 수는 없다. 그리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더욱 발을 딛게 해서는 안 된다. 대학은 신성한 곳이고 내 평생의 땀이고 내 분신이나 다름없다. 결국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아버지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자녀 유학을 핑계로 미국으로 떠나기로 했죠. 그리고 자신들의 유산을 달라고 하고 두 번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앓던 이를 뺀 듯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이었어요. 그렇게 정정하시던 시아버지께서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이라고 하시더군요. 길게 바라봐야 1년의 삶이 남았다고 의사가 그러더군요. 마음이 약해진 시아버지께서 남편과 저를 부르셨어요. 둘째야, 네가 이사장직 맡아라.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총장 자리에 앉거라. 남편과 저는 병실 문을 밀고 나오면서 환호성을 질러댔죠. 드디어 형님 내외와의 싸움에서 저희 부부가 대승리를 거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매일 병문안을 다녔고 기도를 드렸죠.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저희 곁에 오래 있어달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의사의 말대로 정확히 1년을 앓으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편과 저는 장례 절차를 밟으면서 변호사를 불러 대학이 남편과 저의 소유임을 재확인했죠. 그리고 남은 시아버지의 재산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정리해도 늦지 않을 듯 여유도 부렸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부고를 알리고 조문객을 받기 시작했는데 일이 일어났죠. 남편과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지만 저는 모든 걸 꿰뚫고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장례식장에 시아버지의 상간녀가 등장을 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상간녀가 우리 대학의 교수라는 거예요. 상간녀는 시아버지가 살아생전 자신의 재산 중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을 제외한 현금으로만 된 전 재산 50억가량을 상간녀인 자신에게 주기로 했다는 유언장을 들고 뻔뻔하게 찾아왔더군요. 시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는 단 1초도 애도의 뜻도 표현하지 않고요. 성질 급한 제 남편이 팔짝팔짝 뛰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군요.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한번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신 시어머니 역시 기절초풍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시아버지의 바람을 온 가족이 지긋지긋하게 봐왔지만 이번 사안은 다르죠. 50억이라는 유산을 받아야 한다는 유언장을 들고 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덤덤하면서도 여유까지 부렸죠. 시아버지의 상간녀가 장례식장에 찾아온 것도 그 상간녀가 같은 대학의 교수라는 것도 하나도 흥분되지 않았어요.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랬지. 설립자인 우리 아버지를 꼬셔? 누가 누굴 꼬셔? 난 가만히 있었는데 나 이쁘다고 교수 자리 준다는 사람이 누구였는데. 유산도 내가 달라고 했나? 서방 알기는 우습게 하는 마누라도 필요 없고 유산 싸움이나 하는 자식들은 더 꼴보기 싫다면서 본인이 자청해서 50억 주시겠다고 한 거야. 반말을 해대면서 아주 당당하게 상간녀가 말을 하더군요. 어이없는 남편은 갑자기 화살을 돌리더군요. 당신 저 여자랑 친하게 어울리잖아. 그런데 몰랐어? 저 여자가 아버지 상간녀라는 거? 저는 뻔뻔하게 대답을 했어요. 여보, 뭐가 그리 급해. 기다려봐. 재미난 광경 이제부터 보게 될 거야. 내가 저 상간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거든. 너무나 잘 알아서 탈이거든. 상간녀의 이름은 김혜진. 혜진이와 저와의 인연은 시아버지로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의 총장실로 직접 찾아오셨더군요. 웬만하면 학교에 걸음을 하지 않으시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으셔서는 제 방에 들어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이력서다, 봐라. 저는 시아버지가 내민 이력서를 보았죠. 시아버지께서는 이력서의 주인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아주 영특해. 미국 국립대학에서 영문학 박사를 받았단다. 대단하지? 우리 학교에도 이런 인재들이 많아야지. 교수 자리 하나 줘. 설립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일에는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선수 사람을 추천하고 내리꽂으려고 하시다니. 이런 일은 없었는데 대체 어떤 관계일까 속으로 엄청 궁금했죠. 제가 물었어요. 아시는 분이세요? 지인의 딸이야. 큰 신세를 진 지인인데 보답해야지. 그러셨어요? 그럼 당연히 제가 신경을 써야죠. 당장 자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용건만 간단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그러고는 나가기 전에 재차 당부를 하시더군요. 잘 챙겨주어라. 미국에서 살다가 와서 한국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마음이 여린 아이니 네가 신경 쓰거라. 그런데 그 말을 뱉는 시아버지의 입술 끝에 왠지 모를 이성의 감정 같은 것이 느껴졌죠. 시아버지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시죠. 시아버지께서는 가방끈 긴 여자들이랑 바람 꽤나 피우셨으니까요. 오늘 소개를 한 이 여자 역시 가방끈이 길어도 엄청 긴 것 같은데 시아버지와 일이 없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아무리 바람둥이 시아버지일지라도 신세진 지인의 딸을 건드릴까? 어쨌든 저는 시아버지의 지시대로 상간녀에게 교수 자리를 내주었고 일을 잘 처리했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을 거예요. 출근 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사무실로 들어가려는데 저 앞에 그 상간녀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걸음을 걷는 뒤태가 어째서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의 냄새라고는 전혀 나지 않더군요. 분명 지금 자신의 뒤에 아무도 없다는 판단 때문인지 아주 편한 자세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걷는데 어째 한들한들 걷는 게 밤업소에서 일하는 그런 부류의 여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이 여자를 잘 챙기라고 특별히 부탁했지만 사실 저는 이 여자에게 거리를 두고 있었죠. 일단은 성격이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았고 혹여라도 가까이 지나다가 책 잡히는 일이라도 생겨서 이 상간녀가 시아버지에게 말 전달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염려도 저에게는 있었거든요. 또 평소 저는 시아버지를 무서워했고 이렇게 인정받게 된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저런 이유로 저는 이 상간녀에게 상당한 거리를 두었죠. 나름 격을 갖추고 선을 그었는데 이 상간녀는 유독 저에게 친근함을 표시하고 자주 만나자고 제의를 해오더군요. 여러 차례 사양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이 상간녀를 만나게 되었죠. 어머 총장님, 이 아파트 사세요? 저도 이 아파트 사는데 이웃인 것도 몰랐네. 우리 언제 차 한잔 마셔요. 이 상간녀와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게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선을 긋고 있다는 걸 자주 느꼈을 텐데도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친한 척 다가온다는 게 저는 더 황당했죠. 이 여자와의 우연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머, 총장님 아니세요? 이런 우연이 또 있네요. 저도 이 연습장 다녀요. 또 친근감을 표시하는 상간녀에게 저는 뽀르통하게 답을 했죠. 그러게요. 자주 만나네요. 그런데 상간녀 하는 말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갈 곳은 뻔하기 때문에 동선이 겹칠 수밖에요. 순간 제 머리카락이 뾰족하게 서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라니. 내가 본인과 같은 부류라는 건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한마디 했죠. 교수님, 우리 같은 사람이라뇨? 저는 대학교 총장입니다. 교수님은 전임 강사시고요. 엮어서 말씀하시는 거 불편합니다. 상간녀는 제 말을 금세 이해하고 실수를 했다면서 사과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총장님, 저희 사조직 하나 만들어요. 총장님과 저와 비슷한 연배 교수들끼리 모임 하나 만들어서 가끔 브런치도 하고 골프도 하고 그럼 좋을 것 같은데요? 상간녀에게 이런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저는 그저 시큰둥했죠.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아버지의 지인의 딸이라는 이 여자에게 잘해주면 내가 시아버지에게 더 신임을 얻지 않을까? 결혼 초와 달리 지금은 시아버지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더한 인정을 받고 싶었거든요. 이 여자와 친하게 지내도 손해볼 일은 없을 거란 계산을 하고 어느새 이 상간녀 말대로 브런치도 먹고 골프 연습장도 함께 다니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하루는 연락도 없이 시아버지께서 총장실로 저를 찾아오셨더군요. 앞뒤 인사도 없이 하시는 말씀이 혜진이한테 보직 자리 주어라. 때가 됐지? 때가 되다니요. 시간 강사에서 전임 강사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보직까지. 아무리 지인의 딸이라 하더라도 너무 특혜를 주는구나 속으로 생각했지만 사립대학이라는 것이 설립자 한마디에 모든 일이 가능한 곳 아니겠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상간녀에게 교무처장이라는 큰 직책을 주었죠. 그렇게 상간녀는 저희 대학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그러는 사이 저는 저도 모르게 상간녀 혜진이와 서로 이름을 부를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되어서 때로는 남편과 말다툼한 이야기를, 때로는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미국 형님 내외 이야기에 시부모님 흉까지 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몸살 기운이 있어 이른 퇴근을 해서 집에 가는데 아파트 둘레길에 시아버지가 웬 여자의 부축을 받으며 산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신을 부축해주는 여자의 볼에 남사스럽게 뽀뽀까지 해가면서요. 또 바람이 나셨네. 그런데 하필 내가 사는 아파트에 사는 여자랑 바람이 나셨나? 치를 떨면서 일단은 어떤 여자인지 낯짝이나 보고 집에 들어가려고 지켜보는데 글쎄 시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시아버지가 학교에 꽂은 지인의 딸이라는 영어 교수, 바로 저의 친구 김혜진이가 아니겠어요? 저는 까무러치게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그런데 그런 나를 상간녀가 보고는 미소를 지어보내더군요. 그 미소에서 저는 모든 걸 알 수 있었죠. 모든 게 이 상간녀의 계획이었던 거죠. 제가 사는 이 아파트에 계획적으로 이사를 왔고 모임을 하자며 다가왔으며 오늘은 몸살 기운이 있어 집에 들어가겠다는 제 사정을 알고 이렇게 시아버지를 불러 제 눈에 확인을 시켜준 거죠. 상간녀가 시아버지에게 저를 가리키더군요. 어머나, 저기 총장님이 계시네.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퇴근을 하셨지?
상간녀의 말에 이어 시아버지께서 큰 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퇴근이야? 양해 차지도 않은 너한테 그래도 노력한다 싶어 총장 자리를 줬더니만 농땡이를 부려? 그러면서 월급을 받아가? 이렇게 할 거면 총장 자리 이 사람 줄 거야.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상간녀는 그런 저를 눈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고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얘기했죠. 아버님, 제가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요. 그래서 오늘만 일찍 들어온 거예요. 농땡이를 부리다니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몸 아픈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요. 시아버지의 역정은 점점 커졌어요. 상간녀의 손을 꽉 잡으시고요. 더 큰 화를 내셨어요. 내가 그걸 믿을 것 같냐? 네 행동 거지. 내가 이 사람한테 다 듣고 있다. 며느리가 돼서는 시댁욕을 하고 다녔더구나. 넌 우리 집안이 그렇게 우습더냐? 내가 그렇게 만만해? 상간녀는 저와 있었던 일들과 제가 했던 얘기들을 모두 시아버지에게 전했던 거예요. 제 앞에서는 저를 깍듯하게 총장 취급하면서 때로는 언니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 척했는데 제가 했던 말에 자신의 말을 더 보태 시아버지에게 전달을 했던 거예요. 세상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자식들은 내 돈만 보고 마누라는 아픈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줄 모르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자식이고 마누라도 다 필요 없다. 다 쓸모없는 인간들이야. 나한테는 오직 이 사람 혜진이 뿐이야. 시아버지의 이 말에 어이가 없었죠. 자승자박, 인과응보 아닌가요? 돈 좀 있다고 마누라 무시하고 대놓고 이 여자 저 여자 바람을 피웠으면서 마누라한테서 무슨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상간녀의 품에 안기더군요. 이제 내 남은 생은 혜진이와 함께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상간녀의 볼에 자신의 볼을 부비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역겨워서 봐줄 수가 없더군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 상간녀가 남편과 나의 앞길에 장애물이 될 거라는 것을요. 장례식장에서 상간녀를 본 순간 그간의 인연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군요. 쓰러진 시어머니는 겨우 정신줄을 잡고 계셨고 혈압이 오를 대로 올라 곧 터질 듯한 남편은 나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넌 저 상간녀를 알면서도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너 대체 뭐야? 이 집 사람 맞아?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말했죠. 나 분명히 말했거든? 시아버지 바람 피운다고? 이번에는 그냥 스치는 바람이 아닌 태풍을 몰고 올 것 같다고. 근데 그때 당신이 뭘 했어? 눈 하나 깜짝 안 했잖아. 다 늙은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겠냐면서. 유산을 주고 싶을 정도인지는 몰랐지. 예전처럼 그냥 가지고 놀다 버릴 줄 알았지. 왜 자세히 말 안 해줬는데. 대학 교수라고? 이건 얘기가 다르잖아. 아버지가 가방끈 긴 여자애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이 화상아. 그땐 내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놓고선 이제 와서 내 탓이야? 저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화만 내고 있는 남편을 뒤로하고 시어머니의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어머님, 이제부터 복수쇼 타임이에요. 제가 저 상간녀를 골로 가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저희 대학 캠퍼스를 어슬렁거리던 조폭과 그 일당들이 장례식장에 들이닥쳤죠. 타이밍 딱 맞춰 들어오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갑자기 장례식장에 등장한 조폭을 본 순간 뻔뻔하던 상간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저는 그 순간을 노렸죠. 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우 같은 상간녀가 금방 표정을 바꾸고서는 조폭에게 그러더군요. 누구시죠? 누구신데 그러시죠? 하는 겁니다. 성형에서 자신을 못 알아볼 줄 알고 말이죠. 그러자 조폭하는 말이 김혜진이 연기가 어설프다. 본명 김은민, 미국 이름 줄리아. 개명하고 얼굴 성형해서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그리고 뭐 네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영문학 박사라고? 하기야. 미국에서 대학 교수들 등 좀 처먹느라 캠퍼스를 자주 들락거리긴 했지. 그때 귀동냥한 걸 이렇게 써먹어? 대단해 너도. 사실 저는 상간녀에게 홀라당 넘어가서 이성을 잃고 사는 시아버지 때문에 골치가 아팠죠. 남편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만 바보 같은 남편은 전혀 관심 밖이었고요. 신경 끄라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
우리 아버지 바람 피우는 거 한두 번이야? 습관이야, 습관. 그 부분에서는 깔끔하셔. 가지고 놀다가 질리면 몇 푼 줘서 알아서 정리하실 거야. 하면서 손을 휘휘 내줬더니 내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며 깊은 잠에 빠져버리곤 했죠.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남편이 야속하기도 하고 답답했죠. 시아버지가 그간 여러 바람을 피웠고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시는 것도 알지만 이번만큼은 다른 것 같았거든요. 왠지 모를 진지함이 저를 가만히 있게 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시어머니에게 상의하기도 당시에는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마침 그때 시어머니께서 큰 수술은 아니지만 무릎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셨거든요. 괜한 얘기를 꺼냈다가 몸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으로까지 힘들지 않으실까 하고요. 그래서 이 상간녀를 어떻게 해야 시아버지 품에서 떼어낼 수 있을까 박사 논문을 쓸 때보다 더 진지하게 연구했죠. 하지만 뾰족한 방법은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이 도왔는지 제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 줄 일이 생겼죠. 대학 캠퍼스에 덩치는 산만하고 머리는 깍두기 스타일에 팔에는 문신을 한 40대 남자 조폭이 자주 어슬렁거린다는 말이 총장인 제 귀에 들어왔죠. 이 일을 두고 교직원들과 회의가 열렸어요. 그 결과 학교 이미지 나빠질 수도 있고 또 혹시나 학생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미리 그 조폭의 신변을 확보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저는 비서실장에게 조폭의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죠. 그런데 엄청난 비밀을 알아버리게 된 겁니다. 캠퍼스를 어슬렁거리던 조폭은 상간녀를 찾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조폭이 왜 미모와 지성을 갖춘 이 상간녀를 찾을까 궁금했죠. 그래서 비서실장에게 사람들을 동원해 조폭과 함께 상간녀 뒷조사를 하라고 했죠. 그 결과 끔찍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상간녀는 10대의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더군요. 꽤나 부유한 가정이었는데 미국에서 시작한 부모님 사업이 망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에 흩어져 버렸더군요. 그 바람에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때로는 사기까지 치면서 생활을 했더군요. 그러다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한국 남자를 만났는데 그게 바로 지금 상간녀를 찾고 다니는 조폭인 거죠. 상간녀는 조폭과 살림을 차린 후에 유흥업소 생활을 청산하고 싶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조폭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에게 돈을 벌어오라며 유흥업소 일을 내보냈거든요. 화류계 생활이 아닌 멋진 삶을 살고 싶었던 상간녀는 그런 와중에 시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당시 시아버지는 차근차근 자신의 신변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인생에서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나누던 중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상간녀의 아빠를 찾게 되었고 눈치가 백단인 상간녀는 시아버지가 재력가인 것을 알고서 거짓말을 한 거죠. 자신이 박사라고요. 그리고 조폭 몰래 한국으로 도망쳐왔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이름을 바꾸고 성형을 했더군요. 사람들이 상간녀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속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완벽하게 위조된 대학 졸업장과 학위에 유창한 영어 실력 때문이었어요.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가 능수능란하니 그녀의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요. 저는 그렇게 상간녀의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죠. 상간녀의 정체를 알고 난 뒤 저는 조폭에게 찾아가 그간의 모든 일들을 얘기하고 동업을 요청했죠. 돈을 줄 테니 시키는 일을 좀 해달라고요. 그건 바로 상간녀가 분명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찾아올 테니 그때 나타나서 상간녀를 놀라게 해달라고요. 떳떳하게 유언장을 들고 있던 상간녀는 조폭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퍼부어대더군요. 네 짓이야? 네가 저 조폭들 여기로 불러낸 거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데? 네 정체를 언제부터 알았냐는 게 중요해? 그것보다도 이 타이밍이 절묘하다는 게 더 궁금하지 않아? 상간녀는 조폭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소리소리를 지르더군요. 내 돈 50억 줘! 우리 자기 유산 50억 어서 내놓으라고! 그럼 네 눈앞에서 없어져 줄게! 우리 자기 좋아하시네. 야,
정신 차려. 네가 신분 속이고 학벌 속인 거 다 알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겠니? 나 이 대학 총장이고 이 대학 설립자 며느리야. 우리 집안의 명예부터 살려야지. 이미 아버님께 다 말씀드렸어. 우리 아버님 네 정체 다 알고 세상 떠나셨다고. 뭐라고? 우리 자기가 안다고? 내 정체를 다 알고 있었다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떠나시기 전까지 얼마나 날 예뻐하셨는데. 한 가지 더 열받는 얘기 해줄까? 네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유언장 말이야. 효력 없어. 시아버지가 네 정체를 알고 돌아가시기 전에 새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거든. 봐, 여기 있어. 꼼꼼하게 읽어봐. 하면서 저는 미리 준비해둔 새 유언장을 상간녀의 눈앞에 보여줬죠. 시아버지는 상간녀의 거짓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죠. 지인의 딸이라서 거둬주고 사랑에 빠져서 유산까지 주려고 했건만 상간녀는 시아버지 앞에 하나의 진실도 없었죠. 그저 노인네 재산만 노리는 인간일 뿐이었죠. 시아버지는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 했지만 망신살이라며 조용히 처리하자고 하시더군요. 대신 제가 시아버지께 약속을 드렸죠. 상간녀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고요. 그리고 상간녀에게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티를 내지 말고 평소처럼 대하라고 했죠. 그리고 상간녀 이름이 삭제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변호사들을 불러 새로운 유언장을 발표했고 상간녀에게는 학벌 위조로 고발 조치한다고 얘기했고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변호사들에게 당장의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죠. 그렇게 상간녀는 조폭들에게 끌려갔고 시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더군요. 아이고, 내 며느리,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남편이 저를 보고 웃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부시킨 보람이 있네. 박사되고 대학 총장 되더니 정말 똑똑해졌는데?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의 재산은 물론 집안의 명예까지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인자하신 시어머니 덕분인지도 몰라요. 시아버지가 대놓고 제 앞에서 가방끈 짧은 며느리라고 할 때 시어머니는 늘 저를 챙겨주셨죠. 세상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사는 거야. 네 시아버지는 돈만 많지 지식도 지혜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멀쩡한 우리가 이해하자꾸나. 네 시아버지 말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시어머니와 남편과 저는 학력 위조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간녀를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인생 그렇게 쉽게 사는 걸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직원들 앞에서 그 뻔뻔한 낯짝을 들지 못하고 야유를 받도록 자리를 만들었죠. 교직원들은 상간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교수의 격을 떨어뜨렸다느니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도록 알려야 한다느니 목소리를 높이면서 인간이 차마 들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내뱉더군요. 교직원들의 목소리에 상간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무릎을 꿇고는 잘못을 구하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과 제 앞에 나타나서도 무릎을 꿇고 애원을 했지만 그녀의 말을 저희 가족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희 집안을 지킨 저의 성공담이 마무리가 되었죠. 다시 생각해봐도 한편의 영화를 찍는 듯한 하루하루였어요. 하지만 두 번 다시 제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과 지금 제 옆에서 항상 저를 응원해주는 남편과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